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42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통수단의 특징과 그 다음에 운송비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적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관한 내용은요, 거의 매년 수능에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그러한 주제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즉 선지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교통수단별의 운송비 구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운송비 구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선지로서 자주 출제되는 거니 각 교통수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교통수단의 특징을 알아야 문제글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통수단별 특징을 선생님과 칠판의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서는요,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교통수단별로 국내든 국제든 각각의 수송 분담률이 어떤 건지 여객과 화물을 비교하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니까요. 각각의 비중의 그 비율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교통수단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것들의 그 수송비 구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 구조인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교통수단이 운송 기종점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주행 거리 증가율 혹은 운송비 체감률이 어떻게 각각이 달라지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이건데,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기에서 볼 때, 자, 먼저 복습도 하면서 그 다음에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 구조가 그 교통수단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교통수단의 운송비 구조 때문에 그 교통수단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도로는 어땠습니까? 일단 기본 요금은 엄청 저렴했죠. 기종점 비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주행 비용, 달리면 달릴수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요금이 증가했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 했어요? 부산까지 택시 타고 가면 한 40만 원 찍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리에서만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단거리용으로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도로가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 되는 단어를 정리해 볼 건데, 얘는요, 나머지 교통수단에 비해서 이 기동성 그리고 문전 연결성이 아주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자, 기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연성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차가 좀 밀리네? 여기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도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죠. 유연성이 가장 뛰어난 교통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문전 연결성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door to door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가고 싶은 장소 그 문 앞까지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은 이 중에서는 도로가 가장 우수하죠. 내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친척집을 갈 거예요. 하지만 친척집까지 가려면 기차에서 내려서 또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타야 되죠. 하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는 가장 이 문전 연결성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지형적 제약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다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도로망입니다. 산 깊은 골짜기도 도로가 다 뚫려 있죠. 지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철도는요, 우리 운송비 구조에서 어떤 거리에서 중거리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왜? 기종점 비용이나 주행 비용 증가율이 중간중간이기 때문에 철도는 중거리 구간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요, 철도는 이게 아주 좋아요. 정시성.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성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기차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정말 1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죠. 그만큼 정시성이 뛰어나다는 건데, 그럼 반면에 도로는 상대적으로 이 정시성이 약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특히 명절에 할머니 집 갈 때 이 승용차 타고 출발을 하면 할머니 저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왜? 밀리고요. 교통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로에 비해서 철도는 정시성이 아주 뛰어난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는 철도 교통인데 안정성이라는 것도 그거죠.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차가 밀리고 기차는 밀리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시성, 안정성 이거 포인트가 바로 철도라는 거. 하지만 지형적 제약이 커요. 아주 경사가 급한 지역이라든지 혹은 그 지반이 약한 지역은 철도를 놓으면요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철도망은요 우리나라의 도로망과 비교했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왜? 철도를 뚫을 수 있는 곳은 지형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굳이 산악지역에 철도를 개설하려면 어쩔 수 없이 특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는요 한때 아주 많은 지하자원을 캤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지하자원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도를 놨어요. 그래서 그 철도를 넣을 때 아주 특수한 장치 시설을 해가지고 철도를 만들었죠. 왜? 그런 특수 시설 없이는 그 기차가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형적 제약을 극복한 예를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철도고요. 그 다음에 해운을 보는데 해운은 기종점 비용은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기본 비용은 되게 비쌌지만 얘는 거리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교통수단이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즉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교통수단이었죠. 그래서 얘는요 장거리 수송에 이용되고 특히 국제 화물 우리 지금 세계화 때문에 아주 무역량이 많습니다. 각 국가 간에. 그래서 그 무역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이 대부분 이 배를 가지고 선박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국제 화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해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1위가 아니에요. 국제 화물에서 1위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되게 느려요.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풍경화 그릴 때 기차가 지나가는 건 풍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서 풍경화를 그릴 때 배가 떠다니는 거는 풍경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한참 내가 보이는 풍경 안에 그 배가 한참 떠 있어요. 그래서 배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 신속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배는요. 축구장 몇 개를 연결한 그 거대한 선박이에요. 컨테이너 몇백 개, 몇천 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수송에는 유리하다. 자, 하지만 또 단점이 있다면 이거죠. 기상 제약이 큽니다. 특히 비 와도 배는 떠요. 적당히 눈이 와도 배는 뜨는데 이게 가장 취약하죠. 안개가 낀 날 배는 앞이 안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상 제약이 큰 교통수단이다 라는 것까지도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은요. 기종점 비용도 원래 비쌌고 그 다음에 주행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그냥 비싸요. 자, 그런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때가 있죠. 언제?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외국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는 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세월에 가려고 한 달 동안 타야 미국에 도착할까 말까인데. 그죠?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행기, 항공교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화물 운송보다는 여객 운송이 월등하게 높죠. 자, 그 다음에 가끔 탈 수 있는 화물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공업에서 배웠죠. 입지 자유형 공업 입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크기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큰 고부가가치 화물은요. 그야말로 아주 높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고 보내도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일부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 이게 가지는 가장 큰 장점, 비행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이다. 까지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정리하자면 지금 해운하고 비행기는요. 둘 다 공통적으로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다는 거죠.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안 나와요. 당연히 비행기가 기상 조건 제약이 큰지 선박이 기상 조건 제약이 큰지는 안 묻지만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큰 두 개를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를 해서 선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 와도 비행기는 떠요.
선생님 어릴 때 모를 때는 비 오면 비행기 안 뜨는 줄 알았는데 비 와도 비행기는 떠요. 바람 적당히 불 때 뜨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안개가 끼면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우리 나중에 조금 이따가 문제 풀 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지금 한 가지 안 하긴 했어요. 지금 수송 분담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교통수단을 안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지금 지도 분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교통수단의 전국에 분포하는 분포도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수도권 일대,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일대, 그 다음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만 있는 거죠. 즉 대도시에만 있는 겁니다. 이 교통수단이 뭐죠? 대도시에만 있네? 자, 바로 뭐냐면 지하철이죠. 자, 지하철은요. 철도 교통의 일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철도 교통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시성과 안정성이 뛰어나죠. 근데 지하철은 선생님이 방금 뭐라 했죠? 대도시에만 분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뭐만 운송한다? 화물은 운송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 사람도 타고 화물도 실어 나르는 철도가 있죠. 그죠? 기차가 있죠. 하지만 지하철은 사람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지하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분포도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있다는 것에서 큰 힌트를 가질 수 있죠. 자, 오른쪽은 뭐냐면 이미 기출이 됐을 때 다음은 어떤 교통수단의 터미널의 분포인데 이게 어떤 교통수단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개수가 많으니까 이게 뭔지 헷갈렸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의 분포죠.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들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뭐 제주공항, 생각보다 지방공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의 분포도도 한 번 정도 기출이 됐으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심화된 내용이 뭐냐면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아마 내신에서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교통수단별로 국내인지 국제인지 여객인지 화물인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문제 꼭 잘 읽으세요. 첫 번째, 그 문제가 여객 분담률인지 화물 분담률인지, 그리고 국내에 대한 자료인지 국제에 대한 자료인지, 혹은 국내와 국제를 다 합친 자료인지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까지 나오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 통계값의 단위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그 교통수단의 운반 거리 단위를 기준으로 했는지, 무게 단위인지, 무게에다가 거리를 곱했는지, 그래서 단위까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거 3개 머릿속에 쏙 넣어서 문제 풀 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탐스런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여객, 국내에서 사람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교통의 분담률. 오른쪽은요, 우리 국내에서 화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가지는 비중입니다. 분담률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여객입니다. 그리고 국내 화물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의 인구,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구, 대부분의 산업시설, 대부분의 영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에 다 거의 집중되어 있죠. 그나마 인구가 있는 데가 제주도인데 거기는 많아봤자 50만 명 정도잖아요. 5천만 명 중에 대부분이 이 한반도 육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수단은요, 어떤 사람과 사람, 물자와 물자의 이동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디에 분포하는지도 연결이 돼요. 자, 방금 뭐라 했죠, 여러분? 선생님이 대부분의 인구가 육지, 한반도에 분포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든 화물이든 월등하게 1위가 무슨 교통수단이다?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징 때문이죠. 둘 다 1등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 2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등을 살펴보는데
지금 희한하게도 이 지하철이요. 여기는 아예 통계값이 없어요. 선생님 방금 뭐라 했죠? 지하철은 오직 뭐만 운송시키는 교통수단? only 여객만 운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교통수단이면서 만약에 통계값에 어떤 알파벳이 없다. 그 알파벳이 여객에만 있다. 그거 무조건 지하철이죠. 아무튼 국내 여객에서 2위는 지하철입니다. 왜? 지하철은요. 대도시의 인구의 출퇴근을 돕는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야말로 대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이 대도시에 집중돼서 살기 때문에 도로 다음으로 여객 수송량이 많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철도, 해운, 항공이 있는데 자, 여러분 서울하고 부산의 인구가 1위, 2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KTX 타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배 타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KTX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산하고 서울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배를 타러 갔다가 또 거기서 내려서 또 내리고 이동하는 게 더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박이 가지는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철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객이니까 그래도 부산에서 서울 갈 때 마찬가지로 또 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죠? 항공을 이용하죠. 사실 항공이나 선박이나 거의 해운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이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내 화물 순위 도로 다음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 화물 수송량에서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도로가 1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화물은 대부분 이 해운 교통을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위가 해운이에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화물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들도 화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 내가 주문한 택배 상품이 대부분 이 도로교통 트럭 타고 온다는 거. 그 다음이 이 화물인데 이제 뭐 제주도라든지 각 섬들의 뭐 화물 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대형 화물들은 마찬가지로 이 선박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1, 2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철도하고 항공이죠. 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화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비싼 가격을 붙일 수 있는 상품 빼고는요. 그래서 화물은요. 감히 이거를 탈 수 없어요. 그래서 꼴등을 먼저 잡으세요. 항공이 꼴등이고요. 그 다음이 철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과 화물 수송 분담률을 정리를 했고요. 월등하게 1위가 도로라는 거. 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자료인데, 똑같은 의미의 자료인데 지금 자료의 형태만 다른 거죠. 그래서 국내 여객과 국내 화물입니다. 그래서 월등히 1위가 도로라는 게 더 눈에 잘 띄는 자료라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방금 뭐랬죠? 여객에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KTX 타고 부산 갈 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철도를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화물에서는 두 번째가 해운이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이해를 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했던 거를 우리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리는 여러 가지 자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연습을 많이 시켜주려고 가져왔는데 자, 체크할게요. 국내 여객, 국내 화물이네. 아, 방금 배웠던 거네. 자, 둘 다 1위를 보니까 바로 당연히 둘 다 1위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객에서 2위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대도시 인구를 날라주는 지하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철도. 그 다음이 여객에서는 이걸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해운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조금 차이지만 항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비싸니까 많이 이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해운보다는 조금 승객수가 많습니다. 자, 반면에 화물은요. 우리나라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도로지만 두 번째는 전 세계처럼 해운 수송이 바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지하철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이 철도고 화물은 이걸 타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화물 수송에서는 항공이 꼴찌입니다. 자, 이거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둘 다 1입니다. 도로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금 항공하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게 뭐냐면 철도하고 해운입니다. 철도하고 해운. 그럼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서울에서 부산 여행 갈 때 배 타고 갑니까? KTX 타고 갑니까? KTX 타고 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객 수송 분담률이 더 큰 C가 바로 철도가 되는 거고 A가 선박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화물은 아예 통계 자료가 없죠. 자, 그 다음은 이거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거는 사실 문제에서 A, B, C가 도로, 철도, 해운 중에 하나다라는 문제가 우리 스스로 풀어보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워낙에 그게 단답형으로 나와서 그냥 주관식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가져온 건데 선생님 방금 뭐라 했냐면 도로, 철도, 해운 중에 하나다. 그래서 A가 뭐냐면 둘 다 월등하게 높은 여객이든 화물에서든 둘 다 월등하게 높은 A가 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요. 여객에서는 좀 더 B보다 많아요. 하지만 화물에서는 B가 C보다 많죠. 자, 철도하고 선박이 남았습니다. 자, 뭐죠? 화물에서 2가 오히려 선박, 해운이었고요. 선박하고 해운하고 철도 중에서는 여객 수송 분담률이 철도가 좀 더 높았죠. 그래서 이 문제 스스로 풀어보기 두 번째 문제도 선생님과 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풀 때 1, 2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까지 확인을 해줘야 문제 실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객은 명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대부분 자료에서. 그 다음에 화물에서는 어떤 게 기준이 되냐면 톤, 무게 단위가 기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똑같이 국내 여객에 관한 통계 자료예요. 둘 다. 왼쪽도 국내 여객이고 오른쪽도 국내 여객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 자료는 그야말로 앞에서 계속 봐왔던 사람 명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 자료고요. 오른쪽은요. 명수에다가 그 교통수단의 평균 이동 거리를 곱한 거리 단위까지 곱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1위에는 변동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도로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1위에 변동이 없는데 물론 1위가 줄었죠. 도로교통은 무슨 거리에서 유리하니까? 단거리에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명수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거리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은 줄어요. 단거리 수송을 주로 맞다 보니까. 반면에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나오죠. 철도하고 지하철의 순위가 여기만 좀 한번 볼게요. 지하철이 명수 기준으로는 2위였습니다. 근데 거리 기준으로 하니까 철도가 지하철을 이기죠. 이걸 통해서 지하철보다 철도가 좀 더 무슨 거리를 이동한다? 좀 더 장거리 수송을 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하철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대도시 내부를 움직이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거에 비해서는 단거리 수송을 맡고 있는 그러한 철도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하고 항공 별 차이는 없지만 항공이 거리 기준으로는 좀 높아진다는 것을 통해서 항공도 마찬가지로 해운보다는 장거리 수송을 맡고 있는 교통수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해운교통을 가지고 여객 수송을 주로 하는 곳은 전남 지역이에요. 왜? 우리나라 전남 지역이 아주 많은 섬이 있기 때문에 그 섬과 섬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이 우리나라 해운 여객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비중이 낮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완벽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게 최근에 모의고사든 그 다음에 우리 뉴탐스런에서든 또 출려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죠? 분단 국가죠. 자,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육상교통에 해당하는 도로라든지 철도로 우리가 중국이나 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육상교통 안 돼요. 도로하고 철도 안 됩니다. 해운 어때요? 해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항공도
됩니다. 뭐 지하철은 당연히 뭐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오직 되는 거, 국제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뭐밖에 없다? 해운과 항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정말 극과 극이죠. 여객에서는 국제 여객은 주로 거의 다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해외 여행 목적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중국 정도, 일본 정도는 괜찮겠지만. 자, 그 다음 화물입니다. 화물은 뭐냐면 국제 화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운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자료가 나오면 한눈에 딱 보여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둘 다 국제 자료고요. 확인하시고 국제. 그 다음에 화물인지 여객인지 확인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계속 연습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로축을 보니까 국제 여객에서 월등하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 B는요. 화물에서는 거의 비중이 없어요. 즉 이걸 뭐다? 항공이구나. 항공. 반면에 화물에서 월등히 비중은 있지만 여객에서는 비중이 별로 없는 이게 바로 선박, 해운교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평가원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됐죠. 국제입니다. 국제. 그래서 2개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객에서는 거의 비중이 미미한 반면에 예나 지금이나 화물을 열심히 운송하고 있는 A는 바로 해운이죠. 자, 반면에 이거는요. 거의 여객의 지금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아, 이게 바로 뭐다? 항공.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는 2개밖에 없다. 자, 정말 선생님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이 3개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가 뭐다? 뭐를 묻는지, 그리고 그 통계값이 어떠한 통계값인지, 그리고 단위까지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요. 많이 연습을 하지 않거나 평소에 다루지 않았으면 이것까지 체크하고 문제를 시작하기에는 선생님도 잘 안 돼요. 선생님도 보통 평소에 그냥 인 혹은 톤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접근해 보냐? 일단 국내든 국제든 지금 일단 여객 수송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내 여객이든 국내 화물이든 1위가 도로라는 거죠. 그죠? 도로. 그래서 B는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를 합쳤더니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원래 한 4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바로 뭐다? 외국에 나갈 때는 사람들은 이거를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통계값이 높아졌겠죠. 항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 이렇게 문제 풀겠죠. 철도 이렇게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진 거예요. 뭐죠? 지하철이 원래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공부할 때 도로, 지하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철도예요. 통계값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상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에 뭐를 못 보고 푼 거죠? 단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 맞아요, 선생님. 그죠? 단위를 곱하면 지하철보다는 철도가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체크해야 되는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였죠. 자, 그래서 지금 A부터 C까지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A가 철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 보기에서 이런 포인트가 되는 특성들을 묻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통수단의 특징이죠? 도로교통이죠. 그 다음 정시성, 안정성. 이거는 철도교통입니다. 신속한 장거리 수송. 이거는 항공이죠.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 A는 B에 비해 기종점 비용.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규모에 비례한댔습니다. 즉 규모가 작을수록 기종점 비용이 싸요. Y-절편값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도로여야 되죠. 이거는 거꾸로 되네. B는 A에 비해. 그 다음 B는 C에 비해 기상조건의 제약이 크다. 자, 기상조건의 제약이 큰 교통수단은 2가지였습니다. 해운과 항공. 해운하고 항공을 물어보진 않아요. 아예 확실하게 다른 거. 자, 그래서 B가 도로고 C가 지금 항공이기 때문에 이거 2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 여러분들은 완벽해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주제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그 상업의 입지, 그리고 소매 업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잘 교통이 발달되고 있죠. 그래서 교통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수단별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담률을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런 특성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산업의 구조가 3차 산업으로 점점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왜? 이미 공업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은 그야말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지, 그리고 사실 이게 별표 5개죠. 서비스업의 분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주제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1, 2차의 비중이 낮아지는 탈공업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산업 구조 비중도 마찬가지고 3차 산업의 비중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탈공업화 사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전공업화 사회, 1차 산업, 공업화 사회, 2차 산업, 탈공업화 사회, 3차 산업까지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산업의 고도화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생산 요소가 가장 중요했는지, 당연히 1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게 농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력이 중요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 산업은요, 뭔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그야말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도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공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발전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업화 사회는요, 생산체제를 잘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초반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를 시행을 합니다. 왜? 같은 가격의 투입으로 많은 것을 생산을 해내는 방식을 해야 처음에 투자했던 것의 수익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화 시대 때는 거의 이런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똑같은 가방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죠. 점점 사회가 변하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그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이 생산 체제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탈공업화 사회에서는요,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 다양한 개성을 반영해서 생산 체제의 변화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다양한 제품을요, 조금씩만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탈공업화 사회의 아주 특징적인 생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전문화된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런데 이 사회를 이끄는 원천, 는 바로 지식과 정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될 원천이다.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 탈공업화 사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차, 4차, 5차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 산업은요, 공업과는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업의 생산 활동과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을 소비하는 활동은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책가방을 살 건데 이 책가방이 생산되는 곳은 그야말로 어떤 지역의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 책가방을 내가 어디서 샀냐면 뭐 백화점에서 사고 가게에서 샀죠. 그래서 공업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비스는 뭐냐면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죠. 뭐냐면 선생님이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어요. 네일 아트를 해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선생님이 그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분포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관련 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기계화되고 대량화가 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서비스업은요, 그야말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머리를 미용실을 하러 갈 때도 한 번 갈 때, 두 번 갈 때, 세 번째 갈 때 다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정형화된 서비스를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더 다양하고 남들과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은 정말 다른 1차나 2차에 비해서 기계화되거나 대량 생산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뭐를 할 수 있냐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류할 거는 뭐냐면 서비스 산업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해주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거죠.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나눈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이 시험 문제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무슨 말이냐? 그 서비스를 두 글자가 생략돼 있는데 일반 소비자, 우리 같은, 그죠? 일반 서민들이 그냥 소비하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서비스업이 바로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소비자 서비스업.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서비스는 누가 소비를 하냐면 생산자가 서비스를 소비를 한대요. 생산자가 누구죠? 생산을 하는 곳은 대부분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거는 기업에서 하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업가. 그죠? 사장님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생님과 열심히 해볼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 만화 4컷은요. 뭐예요? 편의점, 극장, 학원, 백화점 이런 우리 일반 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관련된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반면에 법률, 은행, 광고회사, 컨설팅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를 위한? 대부분 기업을 위한 서비스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생산자 서비스의 종류를 선생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과 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뭐냐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기업. 자,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그 서비스업이니까 개인의 소비 활동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 기업의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잘 보시면 우리 그 소비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게 도소매업이에요.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숙박 이런 예들이 나오는 반면에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회계라든지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 그 다음에 광고 그래야지 그 물건이 잘 팔리겠죠. 기업의 생산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자문 또 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컨설팅 서비스도 바로 이 기업을 위한 생산자 서비스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 서비스업은요. 지식 집약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노동력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 서비스인 반면에 이거는요. 아주 고급 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서비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 집약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질의는요. 그래서 그 서비스업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분포를 물어봅니다. 얘네들은요. 그야말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줘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 소비자? 뭐에 비례하죠? 인구에 비례해서 분포를 합니다. 인구 분포에 비례하죠. 그러면 인구도 얼마 없는데 거기에 막 통닭집 100개 세워놓으면 팔리지 않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 서비스업은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인구 분포에 비례를 하긴 하는데 인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입지한다? 분산해서 입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인구 분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아주 높은 빌딩들이 몇백 개가 같이 밀집되어 있죠. 거기 뉴욕에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뉴욕이라는 세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고차 기능일수록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에 별로 정확히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구도 반영을 하지만 그 도시의 기능, 그 지역의 구조, 산업 구조가 어떤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특히 기업 중에서 공장 말고요. 기업의 공장 말고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에 집중되어 있죠. 한국지리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적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요, 지금 몇 년째 우리 EBS 언니들 푸는 수능 특강이라든지 완성이라든지 이런 교재에 끊임없이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을 우리가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계 자료가 되는데, 이거 볼 때는요, 무조건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서울하고 경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뭔지를 보면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를 합쳐가지고 A를 보면 B를 합친 것보다는 작죠. 무슨 말이냐면 B는요, 서울하고 경기를 합친 수치가 이 노란색 A를 합친 수치보다 월등히 비중이 높다고요. 즉 A보다 훨씬 더 편제되어 있죠. 어디에? 전국 단위에서 서울과 경기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서울하고 경기에 눈을 딱 가시고 둘 중에 어떤 비중이 더 높은지, 어떤 색깔의 그래프가 더 비중이 높은지를 보시면 더 비중이 높은 게 더 편제되어 있고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산자입니다. 물론 서울하고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업도 지금 가장 많죠.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다른 생산자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가져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리를 하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이미 이 표에다가 색깔을 분리했다는 거는 그 부분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건데 한번 보시면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개수, 즉 가게 하나하나, 업체 하나하나의 개수인데 이거 일종의 저차예요. 훨씬 더 이게 더 고차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어디가 많을까요? 저차인 이 소비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들어가시면 사업체 수도 이 소비자 서비스업이 많고요. 이거는 사업체 서비스 빨간색. 종사자 수도 소비자 서비스업이 많아요. 자, 많아요. 좀 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끌고 가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사업체 수분의 종사자 수. 가끔 이렇게 물어보죠.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을 비교했을 때 사업체당 규모가 뭐가 더 큰지. 이때는 뭐가 더 크죠, 여러분? 생산자 서비스업이 소비자 서비스업의 규모보다 크죠. 무슨 말이냐면 떡볶이 가게보다 광고 회사가 어때요? 훨씬 더 회사가 규모가 큰 겁니다. 거기 안에 종사하는 회사원 수도 많고요. 물론 전국의 떡볶이 가게를 합치면 하나 광고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많겠지만 사업체당 규모를 봤을 때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생산자 서비스업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까지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리적인 편제성,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어디가 더 크죠? 생산자 서비스업이 훨씬 더 지리적 편제성이 크다. 집적 지향이더라. 부가가치 어디서 더 많은 고급 상품, 고급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 선생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생산자 서비스. 업체당 생산의 생산자 서비스. 그 다음 증가율입니다. 그 사회가 고도화되고 그 사회의 서비스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업이 좀 더
고차원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뭐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날까요?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겠죠. 더 다양해지고 더 세분화되겠죠. 이 소비자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에 그렇게 급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오히려 지금 거의 약간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얘보다는 더 높죠. 자, 여기까지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특징은 뭐냐면 얘는 어떤 형태로서 소비가 되냐면 최종 산물이 그대로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서비스, 떡볶이를 시켜서 떡볶이 서비스를 받았어요. 먹어요. 끝이죠. 숙박, 자요. 끝이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런 멘트가 나오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앞에서 뭐라 했냐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즉 중간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자문을 해요. 우리 회사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지금 좀 변화를 시킬까요?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요. 컨설팅을 받아서 그게 나중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최종 결정이 아니라 그 과정의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간재의 기능을 한다라는 멘트까지도 알고 계시면 완벽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거 아주 중요한 주제 함께 다뤄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서울 안에서도 이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은 분포로서도 어때요? 땅 봤을 때 어디가 생산자죠? 자, 오른쪽 지도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어떤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서 분포한다. 아, 상대적으로 지리적 편제성이 크다. 직접 지향을 한다. 이것을 통해서 오른쪽 자료가 생산자 서비스업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왼쪽은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생산자 서비스업의 분포에 비해서는 골고루 분포하고 분산되어서 분포하고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인구에 비례해서 혹은 인구 분포에 따라 분산돼서 분포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의 분포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주제인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을 분류를 했는데 정리해준 표를 잘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런 집적 지향 오히려 그 도시의 그 지역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를 위주로 그 증가율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10년 동안의 변화 추세를 봤을 때 약간 단순 노동이라든지 약간 낮은 단계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급 지식을 요한다든지 혹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생산자 서비스업 혹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서비스 산업의 고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요. 거기다가 특히 기업의 활동이 고도화되면서 그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증가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41강과 42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복습 잘 해가지고 문제풀이에서 우리 신나게 열심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4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